진짜 탈북자 맞냐고, 너 진짜 북한 사람 맞냐고, 북한 사람 치고는 정보를 너무 모른다, 막 그러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 사람 맞다고 했죠.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적을 뿐이다, 그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제2 탈북 난민촌인 사령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제2 난민소에는 저희 20명의 탈북민들 제외한 먼저 와 있던 탈북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탈북민들이 한 공간에 한 60명 되는 탈북민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탈북민들은 각 지역의 제1 탈북 난민촌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이곳은 탈북민들한테는 도 직결서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서 몽골로 온 탈북민들은 결국은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변방 제1 탈북 난민소에 있었던 것과 달리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탈북민들한테 사령부라고 불리는 이 몽골 제2 탈북 난민소에는 한국인들의 국정원 요원들의 출입이 있었고요. 소장급인 이 건물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몽골 군인 통역관도 있었습니다. 이 사령부라고 불리는 울란바토르 수도에 위치해 있는 이 제2 탈북 난민촌에 60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모든 탈북민들은 알아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경비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몽골 군인들이 그렇다고 제공해 주지는 않겠죠. 한국 측에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그 조건에서 모든 경비를 대겠죠. 우리는 제공해 주고 있는 재료들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요리를 해 먹고 그랬었습니다. 제2 탈북 난민촌에서는 탈북자들한테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술은 물론 못 마시게 했죠. 술을 제외하고,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약을 빼고는 그 공간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담배도 제공해 줬습니다. 이 제2 탈북 난민촌에는 탈북자들이 오는 순서대로 남한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왔을 때는 기존에 40명 넘는 탈북민들 비해서는 꼴찌인 셈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가려면 이 사람들이 모두 그 사령부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어딘가로 떠나야만 우리 차례가 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령부에 도착을 하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조사가 취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2 탈북 난민촌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근을 하는 국정원 요원은 한 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파견을 해서 이 탈북민들을 취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 화, 수는 다른 국정원 요원이 오고, 목, 금 다른 국정원 요원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좀 더 빨리 했을 텐데, 이 국정원 요원이 한 명에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시 출근을 해서 하면 그나마 이 60명이 넘는 탈북민들, 이 사령부에 모이고 있는 탈북민들을 순차적으로 조사가 빨리 진행을 됐었겠지만, 한 명의 국정원 요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문을 하다 보니까 되게 더디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평일 주 5일을 출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번만 오는 경우, 2번만 오는 경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우리를 취조하고 신문을 하는 일이었겠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업무를 봐야 되면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우리한테 와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할 때는 몽골 군인들은 안 왔었고, 국정원 요원이 안 올 때는 몽골 군인 몇 명이 우리를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건물이 차단되는 거죠. 건물의 모든 문들이 닫혀버리고 저희만 주말 내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CCTV가 달려져 있는 울란바토르에 위치해 있는 제2 탈북 난민촌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2 탈북 난민촌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국정원 요원이 와서 앞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취조실에 불러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탈북민들이 이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방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 국정원 요원이 언성을 높이는 약간 욕을 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국정원 요원이 던지는 그 질문이 다른 탈북자들한테 들려서 그 질문을 외워서 수능을 보기 위한 모의고사도 아니고 예상 질문들을 기억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누가 간첩이고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진짜 탈북자인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 취조실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어쩌다 가끔씩 좀 크게 소리가 높이고 욕을 할 때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령부의 이곳은 탈북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국정원 요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려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조사를 할 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국정원 요원이 출근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많으면 5-6명, 적으면 3-4명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3-4명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번복되는 말들이 나오거나 그리고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시간 하던 거를 3-4시간 되고 길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조사를 할 때 3번 정도 반복적으로 조사를 진행됩니다. 날짜를 따지면 한 3-4일이고 혹은 2-3번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4-5번을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 국정원이 수많은 탈북민들을 조사를 하고 취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모집이 됐을 거잖아요. 모집된 데이터를 베이스로 새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일치, 그 과정에서 뭔가 국정원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러면 탈북자다, 이러면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면 중국인이다, 이런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베이스로 조사를 하면서 뭔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에 어긋났을 때 집중적으로 조사가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1차적으로 거기서 탈북자들을 분리를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탈북자인지,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인지, 혹은 탈북자 신분을 위장해서 넘어오는 중국인인지를 그 1차적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해 있는 사령부에서 걸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조사가 막 시작되는 거죠. 이 사령부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각 지방에 있는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본인의 그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한 곳으로 반드시 모여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도직결소라고 부르는 감옥이었습니다. 제2 탈북 난민촌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령부라는 곳은 각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국경 경비대원들이 잠깐 수용하고 있는 제1 탈북 난민촌에서 탈북자들을 이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모든 탈북민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 이 지금 울란바토르에 위치해 있는 사령부라는 곳인 거죠. 그래서 모든 탈북민들은 결국은 여기에 모이게 되더라 라고 해서 탈북민들한테 불리는 이름이 사령부라고 부르는 거죠. 최고 사령탑이다 보니까 이곳에 모여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3개월 가까이 몽골 국경 수용소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는 사령부에서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따라서 변방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탈북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어딘가에 꼬리 부분에 위치하는 국경선을 넘어온 탈북민들도 있고 그 넓은 몽골 국경 머리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몽골 군인들과 그리고 이 지금 사령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랑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방식과 룰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에서 먼저 탈북민들이 왔거나 어디가 먼저 도착한 지역이면 예를 들면 양탄골이라고 불리는 탈북민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빨리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령부로 먼저 이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다렸다가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또 사령부로 모이고 그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대 인원이 이 300명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규모가 그렇게 클 뿐이고 사령부에 상주하고 있는 몽골 군인과 출퇴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이 봤을 때 우리의 맥심을 수용할 수 있는 탈북민들은 100명 미만이다. 그러면 100명 미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조사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됐을 때 빠져나간 인원수만큼 또 탈북민들을 그 변방지역에서 데려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길게 있었는데 이 사령부에 와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가 여기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2달 만에 왔고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되게
짧은 시간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면에 변방 지역에는 짧게 있었는데 이곳에는 오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1 탈북 난민촌인 이 변방 지역 제대로 못 먹는데 뭐 3개월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곳에서 1년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롭지 않고 많은 탈북민들이 순환이 돼가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그러면 늘 새로운 탈북민들을 보면서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요리를 해주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도 찌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 짧게 있으면서 사령부인 제2 탈북 난민촌으로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안 좋게 여기가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약간 삐끄덕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몽골 국경 경비대원 변방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 딱 오고 나니까 70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지금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국정원이 원하는 기분에 따라서 뭐 하루는 3명, 언제는 5명, 뭐 6명 이렇게 신문이 들어가고 조사를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죠. 그 다음 곳이 한국으로 가는 것인지 또 다른 구역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몽골 군인들과 국정원 요원들이 시키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몸을 맡기는 상황인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좀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한 달 정도 있었던 사람들은 어딘가로 몇십 명이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드디어 조사가 끝났다, 마지막 단계다 라고 생각하고 신나서 여러분 잘 계세요 이러면서 막 인사다. 그동안 그 한 달 동안 친해진 누나, 언니, 오빠, 뭐 동생 이렇게 친해졌던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가면 꼭 만나자, 제발 한국 가면 우리 꼭 찾고 우리가 가서 꼭 만나자, 이런 인사를 나누고 또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면 30명이 빠지면 또 다시 20명 정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70명이 끊이지 않고 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령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고향이 어디고, 어디 학교 다녔고, 어떤 지역에서 왔고, 부모님들 이름이 어떻게 되고, 북한인 사람이라면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교가를 불러라. 김일성 관련된, 그때 당시에는 2007년도였으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하고, 주체사상대에서 진짜 북한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단계죠.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국정원 요원이 부르죠. 저한테 고향이 어디고, 그리고 어떤 학교 다녔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고, 너희 부모님들 혹은 친척들 중에 사라졌다가 남한으로 간 사람들 있는지, 주체사상, 항정엽과 김일성이 만든 그 주체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지금 김일성이 주체로 따지고 있는 그 연도를 알고 있는지, 학교를 다녔다면 당신이 다녔던 그 인민학교 교가를 불러라, 애국가를 불러라,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 법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늘 막혔었거든요. 이 국정원 요원이 말하는 부모 이름도 됐고 고향도 다 아는데 학교 교과도 불러라고 하고 주체 몇 년도, 제 세대는 그 김정은 세대가 아니고 제 세대는 김일성과 김정일 세대거든요. 둘 다 경험을 해본 쪽이죠. 국정원 요원이 물어보는 기본적인 그 매뉴얼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학교에 교과를 불러라고 하는데 나는 학교 안 다녔거든요. 그 북한 스토리 1부터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그 유튜브에 다 올렸습니다. 지금이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북한 스토리로 가셔서 1과 2를 참고하시면 아마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당연히 교과를 모르겠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과를 모른다. 왜냐면 학교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다녔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12살까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이 되면 선물을 제공해 줬거든요. 김일성과 김정은이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꽃봉오리들은 곧 나라의 미래다. 이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해 주므로 충성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교사들도 학교에 안 나온다고 한 애들도 만약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갔을 때 반드시 그 선물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게 나중에 큰 반동분자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자아 비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학교 안 다니던 애들도 선물 받으러 가면 선물은 꼭 줬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 받기 위해서 갈 뿐이지 공부를 아예 못했었거든요. 부모들이 있어야 학교에 필요한 것들,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끼 가죽 제공을 해야 학교 다닐 수 있는데, 근데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6살 때부터 꽃제비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못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요구하는 교과를 못 불렀죠. 그리고 미리 양해를 구했죠. 나는 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살아온 북한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은 얘기 못 해드립니다 라고 당당하게 저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비해서 데이터가 별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사가 좀 쉽게 끝났어요. 끝나니까 이 국정원 요원이 저한테 A4 용지를 한 몇십 장을 주는 겁니다. 조사를 받았던 이 모든 내용들을 조사받기 전까지 써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몇십 장은 A4 용지를 주는데 근데 제가 이 글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발가락으로 개발로 갈긴 것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철자도 다 틀렸죠. 제가 한글을 배운 거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읽는 정도로만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된 교육으로 습득한 한글이 아니고 오래전에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주입식 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선교사들이 강압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게 한 것 때문에 강압과 억압을 통해서 겨우 한글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표출해내고 충분히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19살이었습니다. 19살인데 완벽한 한글을 모르는 시점이었죠. 다음날 조사받을 때까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정보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써라. 그리고 당신이 탈북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을 약도를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 엉망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 쓰고 그리고 지도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다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한 10장 정도 쓴 A4 용지를 받아서 그거와 본인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다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여전히 여기에서도 모른다고 했고 첫날에도 조사받으면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일치하니까 저는 조사 거기서 2번으로 끝냈습니다. 탈북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탈북자이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15년 정도 살았지만 15년 동안 살았던 그 경험은 삶의 경험, 삶의 지식들만 배웠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이 발전된 국가에서 요하는 지식적인 면에서는 부족했던 거죠.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산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삶의 지혜 같은 거는 북한에서 배운 거는 그런 것들이죠. 15년 북한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배웠던 것은 어른들이 말해주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계곡을 따라가면 마을이 생기고 그리고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전선을 찾아가다 보면 집이 나온다. 마을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삶의 지혜 같은 것만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원이 원하는 이런 정보 그리고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정보는 제공해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다른 탈북민들에 비해서 일찍이 조사가 끝나고 이 국정원 사람은 그렇게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끝나고 딱 나오니까 탈북민들이 물어보는 거죠. 질문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제가 들은 대로 다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것들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거기에서 저한테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진짜 탈북민이 맞냐고. 어떻게 북한의 애국가도 모를 수 있냐고. 그리고 교가도 모르고. 너 진짜 북한 사람 맞냐? 제가 그때 머리를 했던 건 브릿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이렇게 염색을 하는 브릿지를 했었습니다. 그 스타일도 보고 머리 모양도 보고 장발이고 하니까 내가 원해서 장발을 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랫동안 몽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발이 돼버렸죠. 중국에 출발하기 전에 했던 그 브릿지, 그 머리가 끝에 염색되어 있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막 진짜 탈북자 맞냐고, 너 진짜 북한 사람 맞냐고, 북한 사람 치고는 정보를 너무 모른다 막 그러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 사람 맞다고 했죠.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적을 뿐이다. 그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령부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심층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탈북자는 탈북자, 간첩은 간첩, 중국인은 중국인. 간혹 가다가 중국인인데 그 탈북자 신분을 위장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 거기서 걸러내더라고요. 이 국정원 요원들이 그 자리에서 중국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중국인인 같다라는 그 빨간 딱지를 붙인 다음에, 진짜 빨간 딱지 아니고 본인들 머릿속에 본인들 그 매뉴얼에 한 다음에 한국 측 국정원들한테 다시 정보를 줘서 별도로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에서도 중국인이다 뭐다 이거를 구분했는데 저희가 있었던 그 몽골에서는 이 사람들을 바로 중국으로 추방을 안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구분됐던 사람들 중에 한국에 넘어가는 순간 바로 한국 입국해서 국정원 가는 순간 따로 분리를 해서 바로 추방되는 사람을 봤었거든요.
이미 신분을 들통난 이 사람들을 한국까지 데려가서 다이렉트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가 더 그냥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 아무튼 거기서 중국인들을 구분을 짓고, 그리고 간첩인지 아닌지 구분을 짓고 그럽니다.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국정원 요원은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탈북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통 2번에서 3번이면 끝날 조사를 6, 7번을 걸쳐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A4용지도 수십 번 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람들은 많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간첩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간첩은 별로 없고요. 그 상황에서 간첩이 있을 거라는 거는 별로 없고요. 간첩이 있다고 하면 얼른 잡았겠죠. 따로 잡아가겠죠. 근데 간첩보다는 거기서 번복을 하는 이유가 어떤 지역, 고향, 김일성 정보 다 하는데 어떻게 살았고 뭐 하면서 살았고 북한에서 살았던 경력과 중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중국에서 오랜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지금 한국의 남한행을 선택하게 됐냐,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틈이 기억이 와전이 되면서 조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부분은 여성들,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치욕스러운 어떤 거는 발설하고 싶지 않고 어떤 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띄엄띄엄, 기록들을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삐걱댔던 거죠.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해 있는 제2 탈북민 난민촌에서는 이렇게 탈북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고 1차적으로 남한으로 가기 전까지 선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울란바토르에 있는 제2 탈북 난민촌. 탈북민들은 그곳을 사령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신분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간첩이냐, 탈북민의 신분을 위장한 중국인이냐, 진짜 탈북민이냐, 이거를 1차적으로 구분을 짓고 이 서류가 한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해서 얘가 정확히 말한 그 지역에서 온 사람 맞고, 한국에 그때는 뭐 2만 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있는 고향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정보들을 대조를 하는 거죠. 대조를 했을 때 맞는 것 같다. 그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더라. 그곳에서 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는 거를 비교한 후에 비로소 조사가 마무리를 되면서 자유가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또 이 제2 탈북 난민선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